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 경기 대응에 나서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가 재정 여력은 충분하고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당은 나라 빚 늘어나는데 재정을 풀었다가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해외 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 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합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야당은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재정 건전성 논란을 점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그 확장 정책을 써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내년에는 그 성장세가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우리 국민 지갑을 자기들 지갑처럼 써오던 이 정권이 이제 돈 더 펑펑 쓰겠다고 합니다. 확장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세론이 고개를 드는가 하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복지 지출 확대를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과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나라 곳간을 풀어야 할 때인가? 이번 주 토론 당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김영하 교수입니다. 서울대학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유기업은 최승로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소개했다시피 지금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 대응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지난달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를 주문한 바 있는데요. 현 상황의 재정 확대 정책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철 교수님. 네, 경제학 교과서에 실업이 늘고 그다음에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실업을 방치하면 안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한의 기준금리를 동결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분야의 확장적 재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명백하게 지금 경기 하강이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서 우리가 수출 의존 경제인데 수출 감소, 그에 따라 설비 투자 감소, 고용 이런 데 다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확대 재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하기 전에 현재의 경제 문제,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수요 부족 현상으로 생각한다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의 현실은 단순한 수요 부족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 공급 사이드 측면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확대 재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행적으로만 확대냐, 축소냐, 아니면 균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영하 교수께서는 재정 확대되는 부분이 수요 부분으로 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상인 교수께서는. 네, 현 시점에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SOC라든지 단기 일자리에 재정을 쓰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요. 한국 경제가 제조업의 위기라는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야기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산업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필요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승로 원장.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사실 상당히 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조를 경제 구조를 좀 더 개혁을 해서 효율적인 경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지출은 대부분 민간 지출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일 수가 없고요. 또한 그 정부 지출이 한번 늘어나게 되면 경상비 구조로 정부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지출이 계속해서 매년 늘어난 내용 구성을 보면은 복지 비용이라든가 또는 교육 비용이라든가 매년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미 재정 확대가 심각하게 크게 드러난 상황에서 그러한 경상비 구조의 그러한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 살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예산 증가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대체로 조금 어렵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세계 경기 동향도 그렇고 우리 경내 상황도 그렇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가?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위기가 기본적인 중심축입니다. 그럼 제조업 위기라는 것은 결국 제조업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 하에서 최근에 지금 4월 달에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지금 재정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외 경제 변수는 예. 어떻습니까, 지금요? 예, 대외 경제 변수도 지금 사실은 뭐 금년에 나빠진 게 아니라 저는 작년에 이미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도체 특수가 있어서 그 나빠진 경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고 그 금년 들어와서는 반도체 특수가 사라지면서 작년에 이미 존재했던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미리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단순한 매크로 지수에 있어서의 수출이 증가되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한 2.7% 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계속 정부가 안이한 인식을 로 접근하다가 지금 현재 반도체 특수가 사라지면서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조업이 위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자동차 산업 그리고 조선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가속하게 이제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상 밖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도 굉장히 무역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하고도 무역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 감소가 굉장히 유난히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감소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을 그냥 방치를 해야 된다. 그냥 구조조정만 하고 혁신 성장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청년 실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무책임한 얘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업 구조조정도 차근히 진행하고 혁신 성장도 계속 진행하되 총수요가 지금 부족해서 발생하는 이런 실업 문제의 증가 이런 것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총수요 확대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퍼주기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17년에 재정 승수 효과 분석이 있는데 1조 원을 투자하면 3년 동안에 약 1.5조 원의 GDP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해서 재정 승수 효과가 1.5로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세계 거시경제학계에서도
지금은 저금리, 저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비해서 재정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IMF 연례협의단도 와서 한국이 이렇게 불황이 심각할 때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라, 추경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의 말이 아니라 IMF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듣고 또 김영하 교수의 또 반론 듣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최승래 원장. 그 세계적으로 우리 경제학자들이 과거에 세계 불황이 왔었던 첫 사례가 그 대공황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정부 지출도 늘리고 금융 정책도 시행하고 뭐 이런 대책을 세웠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재정 지출이라는 게 경제 위기에 그렇게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있어서 경제 금융 세계 경제 복합 불황이 왔을 때도 사실 금융 정책을 고도화된 수준으로 활용을 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학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이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경직적으로 우리 경제에 다가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받고자 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서로 만나서 필요한 곳에 돈을 가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우리 사회의 경직적인 부분으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 살리기라는 초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답답한 것이죠. 뭐 경제의 구조를 개혁한다든가 또는 뭐 그러한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돈을 쓰고 싶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쓰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그 재정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초긴축 상황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금융 정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예. 재정을 무조건 푼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나라 경제 위기도 그러한 급격한 경제 스퀴즈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급격하게 붕괴됐다든가 하는 그러한 시장 마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금융 정책을 쓰고요. 지금과 같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 구조가 불안한 상황. 그래서 구조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보다는 구조 개혁 정책이 올바른 해법이다라는 것이 우리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에 다 공감하셔서 저는 예.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것도 다 인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얼마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필요하다 더 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야기되고 있는 국제적인 무역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두 가지를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적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지금 금융 정책이 그동안에 사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정책 위주의 정책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평가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금리를 내린 것이 투자로 갔다라든지 경기가 활성화된 것보다 오히려 부동산으로 돈이 가서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금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정책보다는 지금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다만 이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 일자리를 만들거나 단기적인 SOC 예타 면제에서 SOC에 쓴다든지 이런 정책은 효과성이 없다. 같은 재정을 지출하더라도 어떤 식의 재정을 지출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히려 저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문제, 구체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큰 방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응책을 두고서 상당히 견해차가 있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최승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경제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있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거시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했었고요. 양적 완화 정책을 굉장히 썼죠. 근데 사실은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별로 없고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을 많은 나라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거시경제학계의 일반적인 합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IMF 연례협의단이 와서 한국에다가 정책 권고를 한 것도 네. 이번에 한국은 수출 그 감소, 세계 경제 둔화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정책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 2008년도에 생겼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대처한 첫 번째 수단은 재정정책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확대 정책을 1, 2년 실시하다가 바로 그 국가 재정에 각국의 재정에 위기가 오니까 재정 확대 정책은 2년 정도 있다가 거의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양적 완화라고 해서 화폐를 풀어서 사실은 이제 다소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사실은 화폐를 풀어서 해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IMF나 OECD에서 지금 확대 재정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2019년 예산 자체가 이미 확대 재정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 증가율이 9.7%인데 경제 성장률은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3% 성장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9.7% 예산 지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영상 GDP 증가율의 2배 정도의 재정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입은 6%밖에 증가 안 시켰기 때문에 적자 재정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금년 1, 4분기에도 실제로 정부가 이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였고 한국경제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 의한 성장 효과가 기여도가 얼마냐 했더니 정부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 0.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확대 재정을 해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1, 4분기의 경제 정책 효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6조 7천억 더 쓰고 뭐 몇 조 더 쓰고 이렇게 해서 금방 개정이 해결된다는 뜻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에게 이 현재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방향에서 항상 논의가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국가 채무 관련, 재정 건전성 관련 얘기인데 조 교수님,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40% 얘기 나오던데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경제학 이론에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었으면은 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그 유럽 연합이 그 만들어질 때 독일 쪽에서 이제 강조를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재정 수지 적자는 3%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해서 했었죠. 근데 실제로 독일도 그걸 정작 주장한 독일이라는 나라도 통독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3% 재정 수지 적자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5% 갔을 때도 있고요. 아주 심각했을 때는 마이너스 9%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통독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서 독일 경제가 다시 부흥이 됐을 때는 다시 이제 재정 건전성이 다시 그 재정 수지 흑자로 전환되고 했었죠. 프랑스도 대부분의 그 연도를 보면은 재정 수지 3%를 넘어서는 적자가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우리의 현상 어떻게 경고사항이지. 보십니까? 현재 재정 확대 정책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건전성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재정 상태가 좋은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여력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런 대표적인 나라에 속하고 IMF도 지금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재정 여력이 굉장히 풍부한 그래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국가 부채 비율이 한 39.5%, 뭐 6%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상으로는 모범 국가죠. 현 상황으로서. 예, 그렇지만 지금 모범 국가라는 이제 외국의 평가를 가지고 아니할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노인 인구 비율이 겨우 이제 14, 1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 정부 재정 지출은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우리가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지금 2067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46.5% 돼서 세계 최고의 고령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돈 쓸 일이 뭐 지금 돈 쓸 걸 걱정 안 해도 돈 쓸 일이 앞으로 쫙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40%라는 건 사실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형 재정을 통해서 국가 비출을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감안한다면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뭐 재정 건전성 문제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일본에 비교하면은 우리 한국의 국가 규모 문제 때문에 그리고 특히 수출이라든지 대교역의 비중이 크다는 것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이 굉장히 늘어난다 자동적으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이라는 게 지금 같은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현 상황을 우리가 적어도 몇 년간의 윈도우에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 구조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경제 구조 개혁도 더 해야 되고 그것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푸시를 주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을 할 여력이 있을 때 지금 해서 그 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여력이 있고 이 윈도우를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단순히 걱정해서 이렇게 간다면 그렇게 된다는 상황을 걱정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정말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혼합이 돼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고도화시켜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경제 구조 측면에서 조정을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벌 개혁이 없이 한국 경제 구조의 고도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은 이번 정부가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과 더불어서 중단기적인 대책들이 종합적인 패키지로 해서 새로운 예산과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 단지 정쟁적인 차원에서 여야 입장이 바뀌었을 때 하는 이야기를 빤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식의 이야기는 국가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성로 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조차도 그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이 허다한데 기업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구조 개혁을 통해서 더 나아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 공감합니다. 또한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는 것처럼 정부도 수입 내 지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 두 가지 준칙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경제 규모의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을 넘지 않는 정도의 지출 구조를 갖는 것. 또 하나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준칙이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정 건전화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40%로 할지 아니면 45%로 할지 이것은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것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여당, 야당 모두 계속 재정 건전화법에 대해서 이미 입법 발의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제에 적절한 그러한 그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 재정의 수준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합의를 봐서 재정 건전화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 수지 어느 정도의 적자 규모를 허용할 것인가. 독일 사례에서도 독일도 과거에 뭐 0.35%라든가 또는 많은 나라들이 2% 또는 1%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의 범위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차제에 여야가 논의해서 같이 합의를 보고 그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우리 이미 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재정을 정부 스스로 깐깐하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 돈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로 원장 그런데 IMF에서 지금 재정 확대를 권고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게 단순히 재정 확대가 지출 확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재정 수입을 증가시켜서 건전하게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그게 단순히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모성 지출이 되지 않도록 재정 지출을 깐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재정 지출 구조로 보면 불필요한
무수하게 낭비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의 확장 재정 정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재정 지출이 경제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우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써야 되는 돈 또는 미래에 통일이 됐을 때 긴급히 써야 되는 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정 지출의 여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재정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요. 누수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요양기관들이 잘못된 쓴 것들 이런 것들 정부가 적발을 해서 그 잘못 쓴 것들을 다시 회수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경기 하강 국면, 불황일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자, 즉 적자 재정도 감수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자는 것이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 그래서 실업이 증가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7년, 10년 계속 적자 재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년 정도는 경기 하강 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경기 하강이 분명한데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한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은 증가하고 빈곤자는 증가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 복지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조세 수입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런 겁니다. 불황을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정 수지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 하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불황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과거에 뭐 노무현 정부, DJ 정부 뭐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할 거 없이 다 어느 정도의 적자 재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흑자 재정을 유지한 기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적자 재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금년도에 직업훈련이라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돈 못 써서 야단입니다. 막 정부가 돈이 있는데 이걸 갖다 제발 쓰려고 해야 되는데 쓰려고 하니까 실제로 뭐 그 현장에서는 쓸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번에 추경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놓고 거기에다가 또 일자리니 뭐 이런 걸 갖다가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태가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금방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이미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 예를 들면 몇 조를 써야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정부가 지금 500조 예산이지만 대부분은 경직적 예산입니다. 90%가. 그 얘기가 실제로 사실입니까? 기존의 재정도 용체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 현장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그 재정이 지금 뭐 100%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항상 그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정이 있었고 집행 시적이 있었고 항상 있었던 거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 예산에 이제 뭐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노인 일자리 사업들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어떤 건지 아세요? 일자리 사업들이 지금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복지예요, 복지.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그 공공 일자리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은 그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같은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줬다 빼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이 불황이 심각하다면 그걸 한 1년 정도 당겨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자 의무 조건 때문에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노인 빈곤자인데 예. 복지 지원을 하지 않는 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말씀하셔서 예. 말씀인데 사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요? 네, 그 일자리 대책이라는 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실업부조 확대하겠다는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업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 변동적인 안전장치로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교육훈련을 일정한 시간을 시키고 나서 그것을 이수하면은 의무적으로 알선해서 취업을 해서 일정한 기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예. 하나는 그게 이제 경제 전반적인 체질이나 구조를 바꾸는데 맥락을 같이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 문제하고 같이 좀 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 위기 같은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우려를 하게 되는 채무 건데요. 비율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외환 보유 근데 지금 같이 봐야 된다. 그렇죠. 외환 보유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양호하죠. 그 단기 외채 대비 외환 보유가 한 1.4%고 총 외채에서도 한 109%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 채무 중에서 정부 채무에서 약 한 4대3 비율로 3 정도가 4에서 3 비율이 뭐냐면 금융성 채무입니다. 이 금융성 채무라는 것은 자산으로 갖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사실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성 채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네. 이제 재정 적자 문제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해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준칙이라는 것들을 저는 너무 강하게 가면은 정책적인 이 유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건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아무런 전문성 없이 뚝딱뚝딱해서 몇 프로라고 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시 문제라든지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네. 합의를 통해서 국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당파적인 이야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런 재정 문제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에 네. 맡기자 저는 생각을 거기에 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 정치 논리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상당히 큰 후유증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전문 지식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기획재정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재정을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고 예. 그런 과정에서 뭐 40%가 이번에 논쟁이 된 것도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늘 40%라는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그것이 불안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기재부가 한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나라 사회에 학계 미쳐봤을 적절한 기준이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그런 것들을 학계의 이런 의견까지도 포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가는 것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정치적인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정치인들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적 선심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총선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관점에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정치인들이 다 그러면 재정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면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영철 교수님께서도 우리 경제가 지금 더 나아가려면은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상비에 의해서 나오는 복지 지출 이 부분만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경제에 있어서의 그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경제 네. 살리기 예산이라든가 지출은 아니란 말이죠. 예.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논의할 예, 필요가 있지 서로 않나 뭐 토론 싶습니다. 여지가 있는 뭐 주장이신데 계속 그 부분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는요. 아까 김영하 교수 좀 추가하시겠다고 하면 짧게 해주십시오. 네, 사실 뭐 우리가 그 500조 원 이제 내년 예산이 50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복지 재정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써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책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상의 복지 정책을 약속해 놓은 부분은 이미 지출이 확정돼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바꿀 수도 없고 여야가 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늘어나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가 핵심 성장을 위해서 돈을 쓰시려면 기존의 우리 정부 지출 중에서 불급한 거라든지 조정할 걸 조정을 먼저 하고 이 학대 재정할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하던 건 주로 다 그대로 하고 또 필요한 거 더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국민의 그 호주머니 사정을 갖다가 너무 모르고 우선순위와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군요. 그렇죠. 예. 아까 그 박사영 교수께서 미래 세대를 고려한 국가 채무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대신 경제 여력을 더 키워서 하는 과제가 해결 근본적인 과제이지 않느냐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제 여력을 키운다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여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이제 경제 규모국가가 됐거든요. 정부가 뭐 예산 지출 뭐 500조 크죠. 그렇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직적인 거고 우리가 핵심 성장 작년에 R&D 예산 뭐 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예산 그 정도 뭐 20조 정도 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혁신하겠습니까?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동의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할 일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산이나 또는 직접적인 플레이어를 통해서 일을 했던 과거 개도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혁신형 경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기회고 유인이고 그리고 금융입니다. 돈은 지금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이 안 되는 분야, 중간재 산업, B2B 이런 걸 보시면은 기회와 유인이 없습니다. 대부분 재벌들이 블락화된 경제 구조로서 종속적인 엑스클루시브한 그런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제3의 경쟁 기업이 진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있는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쪽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벌 체제 안에서 기술 탈취가 만연합니다. 혁신할 유인이 없습니다. 기회와 유인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은 막아두고 지출만 늘려서 바꾸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도 바꾸고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뭐 4차 산업혁명까지 포함해서요. 거기에 따르는 정부가 스무딩 아웃하는 지출을 해야 된다. 그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조영철 교수께서 또 정책에 대한 자문도 참여하니까 짧게 좀 답을 좀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저출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그다음에 애를 낳는 걸 기피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애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비라든가 주거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그래서 출산율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은 미래 세대는 더 암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저출산 고령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그 정부가 재정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는 나라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33.3%인데 OECD 평균이 4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보다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짧게 두 분 얘기 듣겠습니다. 예, 그런 나라 중에 비슷한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본이 그 잃어버린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대부분 그런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냐면 정부가 돈을 써서 지출해서 정부 재정 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불황이 30년까지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을 겪었고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번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고 올해 또 다시 또 8에서 10%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그 세금 증가가 불가피한 나라가 됐는데요.
예. 이제 그러한 것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복지 문제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다음에 복지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모든 문제를 재정 지출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는 정부에게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거기에 않나 따라서 싶습니다. 돌고 도는 주장 같은데 또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저출산 문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2005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150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2005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돈 써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근에 출산율이 높아진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은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출산율도 늘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돌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출산 문제가 우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금 사실 우리보다 앞서갔던 일본이라든지 북유럽 나라들을 봤을 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문제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졌다는 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래에 우리가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재정 확대 정책 얘기했을 때 맞물린 문제를 주로 이제 국가 채무 관련 기준만 봤습니다만은 재원 확보 방향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또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승록 원장은 그 부분 재원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4, 5년 전부터 우리가 상당히 증세 없는 복지다 그래가지고 마치 세금 없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논의가 한참 있었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지금 세금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 그런 것들이 지난 작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랬죠. 그래서 올해는 뭐 좀 사정이 다른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뜻하지 않게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서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재정 지출은 늘어난다면 불가피하게 세금은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으로 벌어질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 정부는 이미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한계세율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좀 이 정부의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증세는 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로 그동안에는 증세 방향에 대해서 소극적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좀 최승록 원장이 기업원 입장 아니었던가요? 그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세금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적자 재정을 하는 것보다는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불가피하다 방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네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한국이 2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이 거의 한 2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5%포인트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도 적게 걷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지출도 적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도 적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고, 청년들 실업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고, 저출산 문제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저는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적자 재정을 1, 2년 정도 해야 되겠지만, 저도 장기적으로 균형 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세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확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겠죠. 네. 지금 2018년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1.5%가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세수까지 늘어나서 21.5%가 됐거든요. 근데 21.5%는 그건 뭐 세율을 올려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세액 구조에 있어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조세 부담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료 부담이 동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보험료 부담이 6.8%나 되거든요. GDP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복지 재정 지출 확대는 주로 사회보험 중심으로,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심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제가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재정 추계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한 사회보장 지출이 2060년에 가면은 GDP 대비 거의 25%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저기 예. 그 조세 부담률로는 OECD 25% 얘기했는데 네. 사회 보장까지 포함하면 그 30% 중반 아닙니까 OECD 평균이? OECD 그렇죠. 그러면 뭐 여력 있어 보이는데요. 여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력이 있다는 거하고 예. 예를 들면 현재 제도를 그냥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회보장 부담률이 30%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2060년에 예. 복지제도를 안 늘린다 하더라도 노령화 때문에 예.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할 때 조세 부담률은 가능하면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지출 전체가 사회보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다른 쪽이 많이 특히로 증가할 거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거의 2배로 올라야 되고요. 9%에서 17%로 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지금 6%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15%대로 오르지 않으면 재정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은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국가 재정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올려서 그동안 예를 들면 우리 내용 중에서 뭐 일반 행정비라든지 국방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경제개발비도 과거에는 경제개발비 필요했지만 향후에는 경제개발비 줄여야 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들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써야지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25%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거는 각 나라의 그 지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세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역대 정부들이 사실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효과가 안 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일단 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예상을 하는 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성장률 예상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점점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세입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런 쭉 계산을 하다 보면은 GDP의 몇 %, 적자가 얼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은 정말 우리 앞으로 예상하는 거 보면 답이 없어요. 지금 상태를 지금 몇 년의 윈도우를 가지고서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고 그 구조 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외부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 재정 정책과 결합돼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재정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네.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구조조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조선이든지 자동차 저렇게 하는 건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구조조정. 네. 재벌개혁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까 일단 김영하 교수 얘기했던 거. 장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라는 그 김영하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기준선 전망에 의하면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은 2060년 가면 장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죠. 자, 고령 인구는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사실은 감소하는 추세로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는 생산 가능 인구는 끊임없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60년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주 이유는 사실은 분자 고령 인구는 2050년부터 감소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끊임없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문제, 즉 저출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현재 방치를 하면 재정 건전성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하는 현 세대라면, 책임 있는 현 세대라면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정부가 올바른 정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OECD 비교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회 보장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을 당연히 급증을 하죠. 고령화에 따라서. 그런데 고령 인구도 2050년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문제는 그 조세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건데 이 문제는 결국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감소폭을 줄이는, 뭐 늘릴 수는 없겠죠. 감소폭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그래서 2060년에 생산 가능의 인구가 한 명이 노인 인구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그런
그 디스토피아의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현 세대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예.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맞습니다. 줄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만 앞으로 30년 후에 20년 내지 30년 후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이미 확정됐어요. 이미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인구가 지금 원래 100만 명 태어나던 것이 60만 명 태어나다가 지금 40만 명 태어난 세대가 곧 20년 후, 30년 후에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네. 지금 줄일 수 없는 지금 한 거거든요. 가지만 그래서 말씀을 그런 드리면,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근본적으로 미래가 갈수록 갈수록 국민들 부담이라든지 미래 세대 10년 후, 20년 후 부담은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미 확정돼 있어요. 네, 그것을 고려해서 확장 재정을 해야지. 예를 들면 지금 1, 2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누가 못 바꿨겠습니까? 자, 그게 미래 10년, 20년, 30년을 우리 예측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많은 가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니, 그거 이미 태어났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 자체 데피니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진다면은 생산 가능 인구 자체의 데피니션 또는 정년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 돼서 인력이 별로 필요 없어진다고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없어진다고 걱정을 해요. 모순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렇게 된다면 뭐냐? 지금 우리가 뭐 원시 농경 시대도 아니고요. 머리수 가지고서 뭐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인적 자본이라는 측면,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오면서 인적 자본 축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완적인 인적 자본 투자. 그래서 1인당 생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저도 필요하다고 거기에 생각합니다.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라는 것은 뭐 사람 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혁신을 맡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과감히 푸는 것이 이제 현재의 과제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정부 만능주의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만든다고 했을 때 실패했던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던 것의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원칙과 법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지 돈을 써서 뭘 하는 그런 주체도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더 많은 것들, 더 기업이 좋게 나온다든가 새로운 기업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은 그 재정 지출이 아닌 정부의 본연의 역할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재정 지출은 어디까지나 복지라든가 정부가 꼭 돈을 써야 되는 SOC라든가 이런 분야에 국한해 놓고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본격적으로 구조 개혁에 좀 더 매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경제 또 재정 정책 관련 문제가 정파적인 문제로 전환돼서 논의되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파적인 이해관계하고 상관없이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앞에 주셨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정부 여당 쪽은 당연히 재정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심지어는 재정 건전성을 법정화시키는 이런 걸 입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당들의 행보 관련해서 좀 주문하고 싶은 것 내면 짧게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파적으로 정쟁적인 차원에서 재정 지출 문제, 경제 정책 접근을 하지 말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재정 건전화 법안 같은 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법안을 만들어서 너무나 유연성을 없애는 것은 굉장한 실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국회 소속의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작업을 좀 하면서 정확한 우리 현실에 대해서 공론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오히려 예.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야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확대 정책은 건전화- 충분히 아까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네네. 건전화 방안을 법안화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네, 재정 건전화 방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필요하다. 왜 지금 현 시점이 지금 어떤 시점인가 하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3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할 때마다 지금 사실 선심성 정책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재정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선거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서심적 정책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한 이 재정 건전화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교수님. 저는 지금 그 세계 거시경제학계의 지금 동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정책을 갖고 경기 대응을 했지만 이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쓰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정정책이 경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에 그 신축적 변화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비율이 뭐 100%, 200%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은 상위권의 국가인데 지금부터 그 재정 건전성의 족쇄를 치워서 재정 정책의 경기 대응적인 신축성 이거를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예. 그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승호 원장. 정부가 씀씀이를 아끼고 국민의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해서 쓰려면 거기에 맞는 준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재정 건전에 관련된 입법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뭐 다른 이미 법안에서 뭐 좀 포함된 데 근데 있었긴 그 했죠. 공통점은 뭐냐면 다 야당 시절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되면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좀 돈을 쓰고 싶고 쉽게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실은 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두 정당이 양당 또는 뭐 여러 정당이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내가 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기에 네. 대한 준칙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국가의 재정 확대 정책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재정 확대 정책 관련해서 특별하게 강조, 이 점은 조금 했으면 하고 강조하고 싶은 점을 넣어서 마무리 발언을 좀 듣고자 합니다. 김영호 교수 먼저 하실래요? 네. 확장 재정이냐 아니냐보다도 지금 적자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균형 재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확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자냐 균형이냐 이와 관련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재정 계획 위에서 예를 들면 2020년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현 교수. 네, 현 시점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없고 유일한 수단도 아니고 충분한 조건도 아닙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 정책과 같이 가야만 새로운 노동 정책과 같이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뀌어야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바뀔 수 있고 지금 나오는 많은 암울한 전망들이 바뀔 수가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래야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승호 원장. 네, 정부 재정 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7% 수준으로 계속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늘린다고 해서 사실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업, 혁신 기업이 또 나오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영철 교수. 지금 2018년에 GDP의 1.4%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예상 밖으로 더 많이 걷어서 2018년에 재정은 어떤 상태였냐면 긴축 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 세수로 국가 채무를 많이 갚았었고요.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2018년에 다소 감소하는 그런 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2018년은 사실은 긴축 재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일 때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를 방치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 노인 빈곤 문제나 실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의 지금 재정 확대 정책
확장 정책,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논의들이 정파적인 문제로 전환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될 것이고, 또 이 재정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조조정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니까 같은 측면을 아마 동시에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신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최종 입법 또 정책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